이번엔 글로벌 경제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트. 오늘도 현예슬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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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저희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먼저 5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요. 월가 사이버 정전, NYSE 유나이티드 항공, 월스트리트 저널의 시스템이 중단됐다는 블룸버그 기사였습니다. 지난 8일 뉴욕 증권거래소와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컴퓨터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의 긴급 조사 결과 일단 해킹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이례적으로 주요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는 상호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FBI 등 관련 기관들이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해킹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해커 조직인 어나니머스가 NYSE의 거래 중단을 예고하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남겨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당국에서는 지금 해킹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사태를 좀 일축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해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안 전문가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관련된 얘기 잠깐 나눴지만 모든 이 전자장비, 기계 시스템은 다 해킹이 가능하다. 그래서 방어의 개념은 없다. 실시간 대응의 개념이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냥 뉴욕 거래소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나 아마 해킹 당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거다. 근데 해킹 당했다고 이야기하면 당국 입장에서는 더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장비 수리다 이런 쪽 덮었다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해킹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나온 이후에 한 얼마 후에 그래서 NYS하고 나스닥하고 전산 시스템을 공조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쪽이 공격당하면 한쪽으로 커버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그래도 양쪽 다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이 한 집에 요거, 선이 예. 들어가면 옆집까지 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죠. 현명한 그럼-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해킹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거래소가 기술적인 문제로든 아니면 해킹이든 공격을 당하게 돼서 중단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이를테면 주식을 사고 싶었던 사람, 팔고 싶었던 사람이 주문을 냈는데 시스템이 서버리면 내 주문이 체결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경험했던 것처럼 그냥 거래소 서버리면 매도 매수가 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사회적인 이벤트 잡음이지 그 이상의 확대 해석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4위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기사는요, 해외 IB들이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이 우려된다면서 원화 절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유가 하락에 따른 무역 흑자 확대로 원화가 절상되면서 제조업의 수익성 저하 및 수출 감소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 자산 축적을 통해 유가 상승에 대비하고 원화 절상 압력 완화로 제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해외 투자 활성화 정책 조합을 통해 구조적 저성장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스탠다드 차타드는 한국 기업의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서 기업의 수익 개선과 임금 상승이라는 그 연결고리가 약하게 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추경 편성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 IB들뿐만 아니라 IMF도 최근에 엔저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급등하는 게 역의 이런 분석들하고 또 환율을 끌어올리고 싶은 정부의 이런 그 의지가 딱 맞닿으면서 이제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그 수출 부진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실 단가 하락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유가 폭락하면서 이제 석유 제품 수출 급감한 거 그런 부분들이 크고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교역량하고 우리 수출 감소율을 보면은
4월까지가 전 세계 교역량이 한 11%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수출은 5, 6% 감소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원화 절상이 과연 그 절상을 억제하는 게 과연 답일까라는 의문은 드는데 현재로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에 보니까 다시 좀 절하되는 분위기가 또 있던데 원달러. 그러니까 좀 올랐죠. 그 여괴가 이런 핑계로 이제 그 원화를 약세 베팅을 하고 정부도 땡큐죠 사실 그렇죠. 이런 분위기면 예, 예, 예. 예, 그런 분위기 그 의지가 맞닿으면서 그러니까 그럴 환율이 때 오르고 보면 있어요. 외신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맞아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아이비들의 어떤 전략 이런 것도 행간에서 좀 예, 읽어야 될 맞아요. 필요가 예, 이런 있을 보고서들 것 나오면서 같아요. 여괴가 또 매수를 집중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2010년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는데 원화만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통화가 원화로 집목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네. 리포트들이나 네. 최근에 달러 강세, 원자재 가격 하락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래서 유독 한 지난 2달 동안은 원화의 약세가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3위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기사는요, 그리스가 비트코인 통한 새 화폐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습니다. 그리스가 비트코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그리스 기업들이 이미 공급업체에 대한 물품 대급과 월급을 차용 증서인 IOU로 주고 있다면서 이 IOU를 발행할 때 비트코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전 재무장관은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서 만약 그리스가 유로화를 대체할 통화를 원한다면 비트코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미레세 코인으로 이름을 붙이고 그 가치는 앞으로 정부가 징수할 세금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이야기가 잠잠하다가요. 이 그리스 사태 이후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31만 8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 비트코인의 상용화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의 어떤 결제 수단이나 금융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 변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을 잘 몰라서요. 근데 비트코인이 14년도 초에도 한번 히트 되게 네. 선풍적이었다가 다시 이제 뭐 주저앉았다가 이제 그리스가 드라크마 대신에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야기는 나오지만 지금 다시 뭐 그리스는 이제 무릎을 꿇고 EU에 유로를 쓰기로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일정 수준의 가십거리에 관련된 이벤트로 올라온 뉴스이지 이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통화의 이 거래 방식, 이 눈에 보이는 화폐를 대체할 거냐 그건 상당히 먼 일의 일이지 않는가.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뭐 화폐가 좀 바뀌는 이벤트 될 거냐 거기까지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다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 기사를 딱 보니까 야 그리스 참 해답 없다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드는데요. 참 복잡한 문제인데 그리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거보다 더 어떤 상상도 못할 어떤 솔루션들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지금 저희 얘기한 게 그 전통적인 수단에 반하는 그 새로운 화폐 수단인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소개해드릴 2위 기사 역시 전통적인 체제에 대해서 불신을 표한 기사여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요 2년 내 금융 혼란 온다 그리고 달러는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지난 17일 짐 로저스가 혼란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개인의 블로그 글에서 내년 또는 내후년 이 세계 금융시장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뢰성을 잃은 중앙은행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에 각 중앙은행들은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각 정부들도 신뢰를 잃어 돈을 찍어내고 지출을 해도 더 이상 똑같은 게임을 반복하길 원치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안전지대로 피신할 것으로 보이며 엔화나 유로가 아닌 달러화로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짐 로저스가 경제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 당국과 중앙은행이 굉장한 그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요즘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요. 요즘에 이제 미국 지표들이 또 조금 안 좋으니까 9월보다는 또 12월 쪽으로 약간 또 좀 그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넘어가는 분위기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올해도 뭐 연준 의장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만약에도 올해도 못 한다라고
라고 하면 과연 앞으로의 어떤 중앙은행들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신뢰를 하고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앙은행 때문에 어떤 그 자산 매입을 통해서 가격이 조금씩 이제 좀 인위적으로 조정받은 것들이 과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제 워낙 저금리 한지 이제 7년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씩은 약간 이게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이 짐 로저스가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원자재 쪽의 애널리스트로 유명하잖아요. 예. 요즘 원자재 가격이 워낙 빠져서 이 사람이 좀 힘들게 빠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안전자산에 대한 생각들을 더 하게 되고, 물론 금값도 좀 빠지고 있지만 금이라든가 달러화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인데, 그만큼 지금 의지할 데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예, 제가 투자자 입장이라 봤을 때는 큰 손이면 중앙은행을 되게 잘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일각 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줄게, 금 낮춰줄게 하니까 아 그래 고맙습니다. 그럼 투자 열심히 할게요. 그걸 잘 이용했다가 이제 중앙은행이 그만 돈 풀게 그러면 아 그럼 저도 그냥 조금 잠깐 쉴게요. 이런 분위기로 이끌려가다 보니까 주도권이 어떻게 보면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들어서 예, 예, 예.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냥 마지막으로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네. 저희처럼 비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애매한 거죠. 달러를 네.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투자자가 말할 수 있는 범주와 네. 저희처럼 원화라는 화폐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는 네. 완전 다른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의 말에 동의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얻어먹을 게 있는가에 대한 반문을 해보면 좀 힘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기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 기사인데요. 중국 환율 관리 경제 여건과 크게 괴리된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습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위안화 환율을 관리한 것이 최근 금융시장과 성장률 변화 등 상당한 괴리를 낳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했습니다. 인민은행이 10년 전 달러화에 대한 고정 환율제를 폐기했지만 여전히 정기적으로 대내외 시장 거래를 통해 원하는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는 이러한 특이한 안정성과 당국의 관리가 위안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당국의 경제 개혁을 늦출 것이라면서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이 겁먹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증시 붕괴는 환율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는 이유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IMF가 SDR 바스켓 통화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거기에 올해 이제 편입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제 좀 더 개혁을 추진을 해라, 편입되고 싶으면 그런 의도에서 약간 쓴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 빅맥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이 한국 지수가 3.76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수 3.76이 그냥 달러죠? 네, 달러입니다. 아니고, 네, 그죠? 그래서 0.02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지난 1월에 비해서 빅맥 지수로 본 그 한국의 원화는 그래서 22% 정도 절하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집중 토크에서 다룰 기사에서는 이 빅맥 지수가 위험한 통화절하의 사인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지 기사 빅맥 지수가 화폐 가치 판단의 좌표일까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지수가요, 동일한 제품을 각기 그 다양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구입을 하느냐를 지수화시켜서 그 시장의 어떤 환율과 적정 환율 사이의 차이를 짐작을 하는 정도로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빅맥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지수가 있습니다. 뭐 와퍼 지수도 있고요, 스타벅스 지수도 있고 초코파이 지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지수들을 통해서 구매력과 화폐 가치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 빅맥 지수의 원래 이제 만든 의도는 각 나라의 이제 물가 수준을 구매력 비교하기 평가 위한 때문에 거죠.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물가와 구매력을 예. 판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름대로 이제 이론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뭐 누구는 어떤 나라에서는 비싸게 사고 어떤 나라에 싸게 사고 이제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얼마만큼 싸다 비싸다를 알 수 있는 지표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빅맥 맛하고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서 빅맥 맛하고 뉴욕에서 빅맥 맛이 저는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 저는. 다르죠.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는데 다릅니다. 맛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 아까 좀 same gut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same guts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맛이 다 달라. 이게 솔직히 뉴욕에서 먹는 버거가 되게 맛있었어요. 저는. 사실 맛도 다르고 이미지도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약간 정크푸드처럼 돼 그렇죠. 있는데 사실 네. 뭐 잘 모르겠지만 인도 같은 데서는 되게 막 좋은 오, 음식으로 그렇죠. 아직도 볼 그렇죠. 수도 있고 예, 예. 가치도 생각하는 가치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신뢰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도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되게 편하고 또 그 좀 아주 스팬을 길게 보면 사실 물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크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례로 빅맥 지수 아마 계속 꾸준히 실어주는데 이코노미스트밖에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 그러면 정말 중요하면 다른 데서도 계속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 점점 그 효용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떨어지고 있는 게 그런 걸 반증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빅맥이 스폰서하니까 몰라요. 조사해봐야 되겠네. 그런 부분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그럴 것 네, 같아요. 지금 빅맥 지수에 대해서 네.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그 얘기를 다 회의적이에요. 네, 회의적이에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기사에서도 얘기했듯이 나라별로 임대료도 다르고 임금도 다르고 물가 상승도 다른데 맞아요. 그게 사실 뭐 반영이 돼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정부 규제나 경제 상황 등 뭐 가격을 결정하는 그 변수들 요인들이 반영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허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맥 지수라는 게 갖는 상징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물일가라는 걸 기초로 한다 보면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에 가서 볼 수 있는 간판 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볼 수 있겠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코카콜라가 더 상징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코카콜라는 이제 그냥 음료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식사의 의미를 가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가서 공히 볼 수 있는 상표가 M자더라.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보자. 이런 상징성은 뭐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전세 글로벌 프랜차이즈 중에 거의 가장 먼저 세계로 뻗어나간 게 이제 그 빅맥이고 맥도날드 때문에 이런 거지. 그 이후에 이제 스타벅스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예. 그것도 이제 보면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의미가 선점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이번에 발표된 그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6위를 차지를 했고요. 일본은 두 단계 정도 밑에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엔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난 1월에는 사실 3.14달러였는데요. 이번에는 2.99달러까지 떨어져서 37% 정도 저평가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화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원화도 좀 통화 절하를 해서 수출의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아까 기사 마지막에서는 이 통화 하락이 그 외국 바이어들을 유인하는 데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러시아나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하락을 하게 되면 투자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고 해서 좀 상반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의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동의를 하시나요? 사실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경상흑자나 뭐 재정 상황이나 성장률도 뭐 사실 상대적으로는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뭐좀 절하 좀 더 된다고 해서 뭐 한국이 위기다 뭐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 나온 그런 나라들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통화가 계속 상대적 평가를 받게 되는 거니까 저희 이제 달러만 보지만 달러 입장에서는 원화를 살래 뭐 아니면은 뭐 루피아를 살래 계속 상대적인 평가를 달러 입장에서 보는 부분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절하를 시키고 싶어도 약세를 몰고 싶어도 밖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인도 루피보다는 한국 원화가 낫네? 그러면 원화를 산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관계없이
달러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원화가 더 매력적이고 안정적이야. 그럼 산다 그러면은 환율이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 뭐 재계에서 원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아니면 폭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진폭은 좁혀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가 좀 달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그 한국에 이제 수출하고 이제 환율이라는 게 그려보면 어쨌든 원화가 쌀 때 저희 수출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거 되게 참 아주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결국 한국 제품이 그동안 이제 품질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저희 제품의 가장 강점은 가격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수요도 별로 없고 뭔가 이제 저희가 어떤 경쟁력으로 승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남는 거는 가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중앙은행들이 더 통화 절하 정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 한 거로 물러 있고 약간 이제 주변인처럼 되어 있으니까 좀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한 마음에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원자재부터 빅맥 지수까지 아주 두루두루 스펙트럼 넓게 많은 토론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